자, 부가지세 신고납부 2주차 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전 시간까지 사업자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 그죠?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간이 가세사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우선 그 공급 대가의 그 공급 대가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급 가액이 있어요. 공급 가액. 그리고 부가가치 세액이 있어요. 그리고 공급 대가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물건의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 세액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죠? 자, 그러면 공급 가액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공급 대가는요. 자, 공급 가액에다가 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용어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자, 우리 일반 가세자의 그 부가치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 가세자는요. 자, 100만 원에다가 10%를 곱한 금액. 자, 이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된다. 그죠? 하지만 간이 가세자는요. 자, 공급 대가에다가요. 자, 공급 대가에다가 그리고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10%부터 30%까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10% 부가가치율, 이제 짧게 부가율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10% 요거는 이제 세율이 되겠다. 그죠? 자, 요렇게 하게 되면 간이 가세자가 납부해야 되는 세액, 그러니까 일반 가세자의 납부세액, 간이 가세자의 납부세액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다. 그죠? 일단은 매입액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되면 110만원 곱하기 0.1 곱하기 0.1 하면 11,000원이 되겠다. 그죠? 일반 가세자보다 한 9배 정도 부담이 덜하다. 그죠? 자, 근데 이 공급가액이 1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 1억 이렇게 된다면 사항은 완전히 달라지겠다. 그죠? 자, 그래서 그 간이 가세자가 세부담이 없어서 많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많이 선택을 하는 그런 가세자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 구조 어떤 느낌인지 알았죠? 자, 그리고 증빙 발급으로는요. 간이 가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자,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간이 가세자는 절대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고요. 영수증만 발급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나라 자,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자, 간이 가세자가 공급을 하고요. 일반 가세자가 자, 매입을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일반 가세자 입장에서요. 자, 매출세액이 뭐 100만원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차감하는 매입세액이 지금 없어지는 거죠. 왜요? 자, 영수증이기 때문에
매입세 불공제에 해당이 돼 버립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일반 가세자가 매입을 할 때 이 간이 가세자랑 거래를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간이 가세자하고는 거래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이 가세자가 이 간이 가세를 포기하고 일반 가세로 이렇게 그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정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간이 가세자는 본인한테, 그러니까 본인 납부 세계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어떤 거래를 할 때는 크게 도움이 조금 안 되죠. 왜냐하면 일반 가세자가 매입을 하면서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간이 가세자가 되려면요, 직전 1여견, 그러니까 직전 1년 동안, 직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작년 공급 대가가, 자, 공급 가액이 아니고 공급 가액과 부가세를 포함한 이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자만 간이 가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이하가 아니에요. 4,800만 원 이하가 아니고 4,800만 원에 미달해야 되기 때문에 4,799만 9,900원까지의 공급 대가까지는 간이 가세자가 될 수 있는데 딱 4,800만 원이 되었다. 그러면 자동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그냥 일반 가세자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초과를 하게 되면. 아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 현행 법령으로는 4,800만 원인데 지금 국가에서 4,800만 원은 예전에 만든 규정이고 지금 현행 물가 어떤 그 물가 기준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한 8천만 원도 하자라고 입법을 하려고 하고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사업자 분류 요거 큰 윤곽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토픽으로 자, 제3절 자, 납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은요, 어딨지? 여기 있네. 사업장별 가세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업장별 가세 원칙이라는 거는요, 그 사업장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납세 의무를 지우고요. 그 사업장 주소지를 거기에다가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그런 가세 원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납세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납세지는요, 자,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관할 세무서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신고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납세지가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납세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규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부가가치세법상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납세지는 사업장별로 판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사업장별 가세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업장별로 다음과 같은 아래와 같은 납세 의무의 이행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장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있어? 그러면 거기가 납세지가 돼. 그리고 납세지가 정해져 있다면 이러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돼 라고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관할
세무서가 지정이 이제 되기 때문에요. 사업자 등록을 그 관할 세무서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금 계산서의 발급 및 수치도 우리 납세 의무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리고 가세 표준 및 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신고도 하고 납부할 세금은 납부하고 돌려받을 세금은 다시 그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고요.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관할 세무서로부터 결정을 받고요. 그리고 신고를 잘못하거나 또는 너무 많이 신고를 했다면 경정을 관할 세무서로부터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떤 가소신고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한다면 관할 세무서로부터 징수가 되겠지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이 나오네요. 결정, 경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결정이라는 거는요. 자, 우리 법인 또는 사업자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법인으로 한정 지으면 안 되고요. 자, 우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했을 때 우리 가세관청인 관할 세무서가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자, 사업장별로 사업자는요, 이 가세 표준하고 세액을 계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가세관청은요, 발급된 또는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와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가세 표준과 세액을 확정을 해서 징수를 해버리는 절차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가세 표준과 세액을 확정한 것을 결정이라고 합니다. 결정. 자, 경정은요, 신고한 금액에 오류가 있어가지고요, 가세관청이 재확정하는 것을 경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정은 무신고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경정은요, 일단은 신고는 했어요. 하지만 이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오류가 어떤 건지 아셨죠? 무신고를 했다면 결정 처분이 나오는 거고요. 일단은 신고는 했는데 오류가 발생했다면 경정 처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업자는요, 이러한 사업장인 이 납세지에서 이러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자, 납세지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을요,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살펴본다면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뗀뗀한 거지만 암기가 필요합니다. 책의 저자도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놨네요. 자, 업종별로 특성을 이해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우리 강업입니다. 자, 강업은 우리 어떤 채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채굴하는 장소에 우리 어떤 사무실이나 이런 게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강업 사무소에 이 강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사업장이라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업 사무소의 소재지가 어떤 강업 행위를 하는 장소일 거기 때문입니다. 자, 강업은 강업 사무소의 소재지가 우리 사업장입니다. 자, 제조업입니다. 우리 흔하게 있죠. 그죠? 자, 제조업 우리 흔하게 있잖아요. 공장 같은 데 보면. 자, 이 제조업의 사업장은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자, 지금 우리
뭐 사업자 등록증에 뭐 주소지라든가 뭐 이런 개념이 나오고 있지 않다. 그죠? 실제로 그 업을 어디에서 행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장을 우리 지금 규명을 좀 하고 있네요. 자,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입니다. 자, 요거 하나 암기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요 내용입니다. 요렇게. 자, 건설업, 운수업,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매매업. 자, 그런데 이런 건설업과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업자는요, 법인이냐, 개인이냐 따라 가지고 사업장을 달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법인은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그 법인 사업장으로 우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은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매매업, 운수업, 건설업은요, 우리 업무를 영위하는 그 장소가 다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건설업은요, 경기도 현장이 있을 수도 있고, 본사는 서울인데, 경기도 현장이 있을 수도 있고, 대구 현장이 있을 수도 있고, 지방 곳곳에 현장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리고, 자, 운수업, 택시들이 만약에 서울 본사에 있는 어떤, 택시 운수업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택시나 버스는요, 경기도도 갔다 오고, 서울 내에서도 돌고, 이렇게도 하잖아요. 돈을 버는 행위가,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자, 부동산 매매업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업종을 우리는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서울에 본사가 있으면서 서울에 한 채가 있고 경기도에 한 채가 있고 그리고 뭐 충청도에 한 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부동산 소재지가 이게 각 지역에 분포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업종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실제로 종합해서 보는 그런 장소를 그냥 사업장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라고 돼 있죠. 이게 본사잖아요. 그죠? 본사. 그리고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그죠? 현장이 아니고 이러한 업무들을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임대업도 사실은 우리가 임대 현장이 나눠질 수도 있어요. 자, 서울이 본사고 경기도에 한 채, 충청도에 한 채, 전라도에 한 채 이런 식으로 우리 임대 물건이 현장에 다 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임대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요 매매업하고는 달라요. 요 매매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임대업은요. 자, 임대업은요, 우리가 어떤 임대를 운영하면서 효익을 어디서 더 많이 느끼냐 하면 지역에 더 기반을 해가지고 효익을 더 느낍니다. 그래서 등기부상 소재지, 그러니까 이 부동산 임대 물건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등기부니까 해당 물건지 소재지를 각각의 사업장으로 봐가지고요, 우리가 납세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 운수업은요. 자,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고요. 부동산 임대업은요.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자, 우리 법인이죠, 법인. 자, 법인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인자가 붙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처럼 숨을 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연인이 아니라 어떤 법률적인 효과로 어떤 인격을 부여하는 그러한 어떤 가공의 어떤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인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이런 게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등기소에다가 이 법인의 인격을 부여한 서류인 법인 등기부 등본, 그러니까 어, 법인 등기를 하면서 그 만들어낸 등기부 등본이 있거든요. 그 등기부 등본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인도 부동산처럼 등기를 해야 하는 거구나 라고 먼저 이해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 잘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자, 뭐 수자원 개발 사업은 그렇구나. 그죠? 자, 이번에는 무인 자동 판매기네요. 자, 우리 무인 자동 판매기 상당히 많다. 그죠?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게 되면 우리 뭐 커피 자판기도 있고요. 음료수 자판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어떤 우리 뭐 동그란 어떤 물체 그 알 같은 것들이 뭐 500원을 집어넣고 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고 나면 어떤 동그란 알 같은 게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게 있잖아요. 다 무인 자동 판매기입니다. 그죠? 자판기만 있고 사람이 없는 거다. 그죠? 자, 이 무인 자동 판매기 사업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예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왜냐하면 이 무인 자동 판매기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자, 우리가 휴게소가 뭐 어떤 어,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 가지 경부 고속도 상에서도 여러 가지 휴게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 뭐냐 어, 그 전 휴게소가 굉장히 여러 곳이 있는데 그 다양한 휴게소에다가 다 하나씩 무인 자동 판매기를 설치를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무인 자동 판매기가 수익을 발생시키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해서 우리가 가세를 하다 보면 어떤 행정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무인 자동 판매기를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우리는 사업장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거주자, 외국 법인, 자, 들어봤다, 그죠? 자, 비거주자, 자, 우리 거주자랑 비거주자랑 우리 그거 뭐냐, 소득세를 배운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뭐 180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비거주자는 국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죠? 자, 실생활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으면 거주자고 아니면 비거주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법상으로는 외국인이죠. 외국인. 세법상으로는요. 실제로는 한국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도 있고 외국인이 거주자인 경우도 있겠다. 그죠? 왜냐하면 주소를 두게 되면 거주자에 해당되니까요. 자, 그리고 외국 법인. 자, 이런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 국내 사업장. 그러니까 그 국내 사업장이 어디냐? 그 국내 사업장이 있는 곳을 사업장으로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사업장과 관련된 두 번째 토픽으로요. 자, 특수한 경우에 사업장 여부라고 돼 있네요. 자, 요 내용도 아주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요 작게 이렇게 별표 하나를 줄 필요는 있습니다. 자, 직매장입니다. 자, 직매장은요. 자,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를 자, 직매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아, 그렇구나. 직매장은 우리가 사업장에 해당하는구나.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장도 있고요. 자, 곰장이 아니고 공장, 그죠? 공장. 네. 자,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한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뭐 시흥공단, 그죠? 시흥공단에 우리가 공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어류를 제조한대요. 자, 어류를 제조를 한대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서울에 하나, 자, 그리고 뭐 저기 동탄에 하나, 그리고 뭐 음성에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자, 공장에서 만들어낸 오류를 이런 서울, 동탄, 그리고 음성 뭐 이런데 이런 그 판매 시설을 갖춘, 그러니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을 이렇게 개설을 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죠? 대리점을 낼 수도 있겠지만 대리점 자체가 그냥 하나의 사업주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어떤 어류 같은 거를 위탁 판매하는 그런 구조고, 지금처럼 이런 직매장은 만든 사람이 직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공장도 최종 제품을 만들어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도 사업장이고요. 서울 사업장, 동탄 사업장, 음성 사업장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총 사업장이 4개가 되고 각각 사업장에 관할 세무서에다가 우리 협력 의무를 그러니까 납세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자, 직매장은 이러한 곳입니다. 자, 하치장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자, 하치장은 자, 어떤 재화를 보관이나 또는 관리만 하는 그런 곳이에요. 어떤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죠. 자, 만약에 어떤 공장에서 만든 어떤 오류를 자, 저기 뭐 전라도까지 보내기 위해서 중간에 대전에다가 자, 물류시설 창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전라도까지 가기 힘드니까 대전까지 왔다가 그리고 이 대전에서 뭐 동탄에도 물건 보내고 음성에도 보내고 그리고 전라도도 보낸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치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재화의 보관과 관리 시설만은 갖춘 장소로서 사업자가 설치 신고, 그러니까 보관하고 관리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을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설치 신고를 한 장소를 하치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하치장은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리고 임시사업장이라고 있는데요. 자,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요. 자, 그 사업장 이외에 어떤 뭐 경기대회라든가 박람회라든가 어떤 이런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개설한 사업장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임시사업장도 사업장이 아닙니다. 그냥
기존 사업장에 포함이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자, 우리가 공장에서 어류를 생산을 한 다음에요. 어디에 갔냐면 유아박람회에 참여를 했어요. 유아박람회에. 자, 이 유아박람회는요. 한 일주일 정도 개최가 되는데요. 여기에 하나의 판매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직매장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거는 어떤 기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그냥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거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지는 이렇게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이 되고요. 하치장과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가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요거 매우 중요하다. 그죠? 자, 시험에 매우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다. 그죠?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 단위 가세. 일단은 용어랑 친해집시다.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요, 요런 개념입니다. 자, 한 명의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요, 각 사업장별, 자, 두 개니까 각각 우리 납세 의무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사업자는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을 하게 되면요, 자,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통산하여서요,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업자 단위 가세라는 게 있는데요. 요 제도는 뭐냐면요. 자, 이것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한 명의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은요, 총괄 납부는 세금을 납부하고 돌려받는 것만 할 수 있는데 사업자 단위 가세는요, 신고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고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납세 의무 전체를 총괄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서로 간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 신고 납부와 관련된 것들을 모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한 번 더 적어놨네요. 납부 이외에 신고도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 그러니까 여기 총괄을 여기에 끌고 오면 안 되겠다. 그죠? 여기는 납부와 환급만 총괄을 한다는 거고, 사업자 단위 가세가 그냥 사업장이 아니고 사업자로 묶어서 우리가 가세를 하는 제도가 사업자 단위 가세. 그러니까 이 사업자 단위로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2주차 학습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출석 체크 과제물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작성하셔가지고 제출 기한 안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학점 받는데 불이익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3주차 때 만나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